사실과 자유 두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에서는 현재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라는 제목의 시리즈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시리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는 현재 진행 중인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의 일부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용어와 개념을 착안한 것도 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15회 강의만큼은 별도의 제목으로 떼어내어서 별도의 기획으로 시리즈 강의로 지금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전후 사정에서 이 기획 강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도 실은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의 일부로서 반일 종족주의를 고발하고 비판하기 위한 취지임을 전제하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한국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의 소재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 양국 정부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고 원 위안부들을 보상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나름의 성의로 그에 부응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아베 정부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청산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들지 않고 여전히 양국 간의 깊은 갈등의 소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동원을 두고 일본군의 전쟁 범죄라고 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의 갈등을 올바로 해소하는 길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에 대한 지배와 약취의 문제는 오늘 현실에도 존재하는 만큼 그 역사가 지닌 모순성, 복합성, 그리고 동시대성,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그 동시대성을 성찰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 제 책을 쓴 이후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의 이해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보다 넓어지고 보다 정밀해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위안부, 곧 기생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문제에 종사해온 한국의 운동단체, 소위 정대협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관련 학계,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체결한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더 이상 밝힐 진상은 없고
더 이상 보상할 일도 없는 듯 합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분에서 뭔가 짜증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 자체를 거부하는, 나아가서는 분쟁의 지속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장기 지속의 경향이 우리 한국인의 정신 문화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의 생각은 그 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세계에 저 깊은 저변에 장기 지속으로 흐르고 있는 무언의 흐름, 그것입니다. 이 종족주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적대감정입니다. 그 깊은 뿌리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세계에 닿아 있습니다. 그 정신세계는 비과학적이며 폐쇄적입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한 가운데 온갖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세계사를 진보로 이끌어온 근대 문명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무지몽매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저는 3년 전에 2016년에 정규제 TV에 출연해서 환상의 나라라는 제목의 12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주제가 위안수의 여인들이라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저는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군과 미국군에도 위안부가 있었다. 나아가 15, 19세기 조선시대에도 일종의 군 위안부가 있었다. 1917년 총독부가 실시한 공창제 하에서 나아가 1947년 그것이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을 위한 민간 위안부가 있었다. 그 위안부는 오늘 이 시점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위안부의 발생이나 존재 형태나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로 종사한 조선인 여성의 총수가 3, 4만인이 심지어는 20만인이 해온 종래의 통수를 부정하고 대략 한 4, 5천 명 정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산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가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라는 종래의 통설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간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생각한 결과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그 강의에서 펼쳐보았던 것입니다. 그 강의를 3년 전에 그 강의를 지금부터 대략 15회에 걸쳐서 보다 폭넓고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되풀이해갈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6.25 전쟁 당시에 존속한 한국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김기옥이라는 교수의 선구적인 논문도 있고 또 언론도 몇 차례 다룬 바가 있어서 제가 새롭게 특별히 더 보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관해 다른 어떤 사례보다 명징적인 시사를, 부정할 수 없는 명징적인 시사를 우리 한국인에게 주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언급해 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951년 어느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당시 6.25 전쟁 중인 국군은 장병들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특수위안대를 설립했습니다. 1956년 육군본부가 편찬한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이라는 책에 의하면 특수위안대는
장병들의 사기를 악량하고 성적 욕구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3개 소대가 있었고 강릉, 춘천, 원주, 속초에 1개 중대식이 있었습니다. 최전선, 바로 후방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특수위안대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오가는 장병을 맡기도 했지만 지시에 따라 또는 부대의 요청에 따라 각 부대로 출동하여 위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와 충청 이남 후방에 배치된 위안 부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의 경우 육군 전사에 의하면은 1개 중대는 8개 소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소대에 배속된 위안부는 평균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수위안대에 소속한 이 위안부의 총수는 대략 한 700명 정도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들은 성병 예방을 위해 주 2회 엄격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700명이라고 한 것은 특정한 시점에 파악된 절대수가 700명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잠시 거쳐가거나 길게 짧게 거쳐간 여인의 수는 그보다도 몇 배나 또는 몇십 배나 더 되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여드리는 표는요, 이 후방 전사편에 나오는 1952년 한 해에 이 특수위안대가 올린 위안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제1, 2, 3소대와 강릉 제1소대만의 실적입니다. 전 위안부대 전체의 실적은 아닙니다. 4개 소대만에 89명의 위안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1952년 한 해에, 이들이란 말도 이 89명이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52년 한 해에 위안한 장병의 총수는 20만 4,560명입니다. 월 평균 1만 7,047명, 일평균 560명. 그리고 위안부 1인당 1일 평균 피위안 장병은 6.3명입니다. 위안부가 감당한 하루 선교 노동의 강도는 평균 6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균 6회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이 강의를 쭉 들어주시면은 뭔가 일관된 맥락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6.25 전쟁 중에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회고록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차규헌이라는 나중에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한 분입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 사단에서 내려보낸 위안대가 도착하면은 24인용 야전 천막에 수용해서 간이 천막을 친 다음 병사를 맞았다. 그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병사들은 천막 앞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으며 부대에서 배급한 티켓을 내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김희호라는 장교는 연대에서 예하 중대로 낮 시간에 8시간씩 6명의 위안부를 제5종 보급품으로 내려보냈다. 근데 이는 연대 간부들이 사기 악량을 위해서 거금을 들여 서울에서 구해온 것이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한국군의 간부들이 위안부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품으로 인식하고 취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순서가 되어서 소개하겠습니다만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수 보급품으로 관리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군 위안부 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김희호 씨의 회고로부터 육군본부가 정식으로 편제한 이 후방전사편에서 소개된 그 특수위안대 이외에 부대장의 재량으로 서울 등의 사창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서 임시로 운영한 그러한 위안부대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 관계상 여러 지역의 많은 분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6.25 당시에 선임하사를 지낸 분으로서 이 위안부들을 트럭으로 운송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헌병들이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 아니죠. 헌병들이 보지 못하게 드럼통에 여자들을 담아서 전선으로 갔는데 천막을 치면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국군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위안부에 관해 가장 자세한 회고를 남긴 분은 최명신 장군입니다. 황해도가 고향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해방 이후 공산체제를 피해서 월남 한 다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6.25 전쟁 당시에는 적지역에 침투한 켈로라는 부대죠. 적지역에 침투한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던 용맹한 장군입니다. 나중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사선을 넘고 넘어라는 회고록을 집필했는데요. 그 위안부에 관한 회고는 최명신 장군이 제5연대 연대장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분을 요약해서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5연대가 전선에서 후방 예비대로 나왔다. 장병들은 예비대로 빠지기 전부터 온통 위안부 이야기로 술렁였다. 나는 전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장병에게 티켓을 우선 배분했다. 박판도라는 중사가 있었다. 나이가 겨우 19세에 불과한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 소년인데 돌바위 고지를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워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다. 티켓을 받은 박판도 중사는 수총각이었다. 위안부대에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분대원들이 억지로 집어넣었다. 그리고선 분대원 모두가 어찌하는가 하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자가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박판도는 도망을 쳤지만 좁은 천막 안에서 곧 잡혔다. 수총각임을 안 여자가 장난삼아 그의 물건을 만지며 놀리자 얼굴이 빨개져서 천막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분대원들은 자신의 분대장을 철저히 교육시켰으며 다음날 박판도는 재시도 끝에 결국 성공하였다. 우리 부대가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박판도는 아쉽게도 매복을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없었다. 나는 박판도 중사를 1계급 특진시키고 충무훈장을 추수하였다. 이상입니다. 이 코믹하면서도 슬픈 사건을 두고 부대장 최명신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희화 장병에게 위안부를 제공하는 일에 하등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문화였습니다. 그 전선에서는 모두가 희생자였습니다. 천막 안의 위안부도 슬픈 인생이지만 19세의 나이에 전사한 박판도 중사의 인생도 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박판도 중사가 남북한 군인으로서 유약한 여성의 성을 약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단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대장이나 분대장이나 위안부 모두는 그들의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군 위안부 제도를 정당화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 역사의 복잡성과 모순성,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 동시대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결코 도덕적인 비판이나 단죄가 아닙니다. 역사가는 있었던 사실을 될 수 있는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생존 본능이 맹렬하게 지배하는 전장에서는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인들도 그 점을 예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특수위안대를 설립하면서 표면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매춘을 금지한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죄하면 별 문제이지만 전쟁의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설치의 목적이 해소됨에 이르러 공창 폐지의 조류에 순응해서 1954년 3월 특수위안대를 일제히 폐쇄하였다. 전쟁이 끝나고서도 무려 8개월 뒤에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 군부대 주변에서 성매매가 소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부대를 둘러싼 민간의 성매매는 여전히 존속했고 번성했으며 그에 종사한 여인들 역시 위안부 위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955년 정부는 보건사회 통계를 작성하면서 민간의 성매매 여성을 위안부, prostitute라고 규정하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당시의 특수위안대는 민간의 위안부가 부대 내로 잠시 그 영업장소를 옮긴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위안부 존재에 관해 최초로 논문을 쓴 김기옥 교수는 특수위안대의 공급원과 관련해서 포로로 잡힌 북한 인민군의 여병사이거나 빨갱이로 몰린 불순 세력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병사에게 성폭행이 가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특수위안대와 같은 부대로 편성하고 충당했다고 볼 증거는 없습니다. 1952년 3월경이면은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근방으로 고착되었고 이후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수위안대가 설립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51년도 전쟁이 어느 정도 고식 상태에 들어간 이후 아마도 그 중하반기 이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수위안대가 빨갱이들의 여자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은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그 점은 김기옥 교수의 선구적인 논문이 지닌 학술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 의도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국군은 특수위안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하등의 애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군 위안부와 동일한 약 6만 명의 민간 위안부가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희호 씨의 회고대로 한국군 위안부는 군이 비싼 돈을 들여 민간에서 모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또 하나의 위안부, 즉 민간 위안부에 대해서 약 6만 명에 달하는 민간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